네, 깊이 있는 시장 분석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추석 지나면 4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기에 소위 시장에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주식시장에서 먹을 게 있나, 이런 그 이슈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주제 자체가 이제 그보다 큰 그림으로 또 4분기와 함께 내년 시장을 그리면서 골라볼 종목,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과 딥사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워낙 센터장님이나 저나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은 안 좋으실 거예요. 시장 전망에서 요즘 뭐 족치캐처럼 잘 맞추신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가 말한 대로 간다, 요즘 좀 이런 분위기예요. 시장에 대해서 비유를 주시는 게 잘 맞고 가는데. 아유, 그거는 전략가들은 항상 잘 맞다가 틀렸다 이러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예,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한 1m 얼굴 보고 그러게요.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일단 그 최근에 시장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3개를 그리셨더군요. 네. 그 중에 지금은 시나리오 2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8월 셋째 주에 저희들이 원래 이제 8월에 뜨거운 여름이 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세론을 견지하다가 네. 갑자기 좀 조정 분위기를 얘기해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했던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제 뭐 그림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보면 세 가지죠. 그때만 해도 기대감이 1번처럼 그냥 쭉 가는 거, 네, 흐름. 뭐 3천 얘기하고 그랬지만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징후들이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 가능성도 좀 생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유동성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정도 진행하다가 숫자가 나올 때 치고 나가는 네, 그림. 좀 그게 2번 흔들다가 시나리오.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거는 결국 숫자가 나오는 게 전제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시나리오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안 나온다면 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 나와서 유동성이면 됐지 숫자 같은 얘기를 하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모든 주식이 쌀 때는 그냥 유동성의 힘만을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식을 사가지고 바이 앤 홀드로 가면 됩니다. 아니 어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이 숫자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자신감들이 낮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타임이죠. 단기 급락을 그렇죠. 했으니까. 예. 하지만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보다 중요한 거는 10월 1일과 2일이 되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죠.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또 ISM 신규 주민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신규 주민은 저번 달에 매우 좋았어요. 왜냐면 밀어놨던 주민들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고용 지표도 나오고 또 제가 이거는 뭐 그렇다가 아니라 제가 잊지 못한 추석 연휴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 박사님도 옛날에 우리 리만 파산이 추석 연휴. 리만이 그때였나요? 네. 굉장히 놀랬었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처럼 저한테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때는 항상 알게 모르게 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 데다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드디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 실적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면 기대보다 잘 나왔다 얘기할 텐데 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있죠. 높아져 10조, 있죠. 11조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컨선이 거의 10조 5천억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면 혹시 10조 안 나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너 12조 나오면 숫자 나온 거니까 인정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흔히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건 위험이라고 선택도 되는데 위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크게 보면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고 데인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데인저는 뭐 우리가 대처할 수 없죠. 근데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거는 계속 지금은 어디까지 빠진다, 어디까지 오른다, 막 이런 거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 이게 맞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전형적으로 리스크 관리 구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해지거든 사람들이 급해지기 때문에 어디서 반등 나온다, 여기서 딱 팔고 막 하겠지만 사실 우리 부부 싸움 할 때 제가 아침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표현을 했었는데 네. 부부 싸움 할 때 서로 말 싸움 격해지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예. 이럴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나요? 말 안 하고 단기적으로? 거리를 박사님도 더 아실 근데 거예요. 안 하면 또 말 안 한다고 욕먹잖아요. 그 산책을 나갔다 오시기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격해질 때는 좀 시장과 거리를 두기를 많이 예.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 국면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뭐 시장이 뭐 꺾자가 아니라
지금은 리스크 관리 구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2, 3주 전에 뵀다면 저희가 얘기할 때 시나리오 1, 2, 3 가운데 1 아니면 2, 1 아니면 2 그랬을 텐데 지금 상황은 2 아니면 3. 아, 예. 2라고 봐요. 저는 3은 예. 가능성 낮다 보고 예. 그렇게 보는 건 이제 다음 그림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흔히들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그런 어떤 언택트로 강연회에서 썼던 그림인데 네. 저도 데이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이 거의 2.5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그 전체 우리 규모가. 네네. 근데 과거에 그래서 주택 시장의 시총과 주식 시총과 GDP의 시총을 비교해 봤는데 여기 두 가지 재밌네요. 의미 있는 레벨이 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 증시가 GDP 이상으로 간 적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 그렇죠. GDP 추정한 걸 감안해 보면 한 2,400에서 430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2,450 정도가 이렇게 의미 없는 지수는 아니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부동산에서 자금이 이동해 오면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에 자금이 온 때가 뭐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보통 부동산에 한 40% 정도가 들어왔었더라고요. 40% 정도 시총. 그게 한 2,600 나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도 GDP가 올라가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죠. GDP가. 그렇겠죠. 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간 GDP만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뭐 3천, 4천, 5천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봤을 때 부동산에서 돈이 좀 들어온다 한들 한 2,600 정도라면 2,450 정도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베팅할 구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거와 좀 거리를 둘 때가 좀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닐까 보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좀 그런 기회의 영역을 좀 찾아보자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제 지표가 무슨 영향이 있겠네 하는데 주가가 막 급락해서 폭락했을 때 지난 3, 4월 때는 경제 지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캠 피셔라고 그 필립 피셔의 아들이신데 네. 어떤 저희가 같이 이렇게 방송 미디어가 이렇게 떠들 때 절대 참고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말을.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매크로를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렇게 좀 뭔가 더 지속 가능할 거냐를 볼 때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실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딱 한 3개월, 4개월 전으로 돌려 생각하면 그 당시에 경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림 보시면 V자 회병 아니면 한 U자 정도 아닐까. 다른 말로 올해 연말이 좀 지나면 과거의 경제 성장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 전제는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그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보면 뭐가 어땠다 다 떠나서 최근에 유럽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좀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트럼프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지목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방어하시는 정책도 부재한 상황이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혹시 U자형보다 나이키 정도도 좋은 시나리오 나이키 정도가 이제 내년 상반기 가면 좀 경기가 복귀되는 건데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참 만만치 않아 보이시잖아요. 지금. 경기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여전까지 올라왔다면 여기서 더 다음 단계 가려면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마찰적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 기간에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전체적인 시장의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숫자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시장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 숫자라는 건 결국 이제 경제 지표하고 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좋은 우리가 뭐 너무 뻔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연스럽게도 그걸 확인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주가는 빠져 있고 매력적인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실적 시즌인데 결국은 이번 실적 시즌에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의 미래 방향이 좋아지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는 좋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오늘 사실 업데이트한 건 약간 변화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3주째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익의 방향을 3분기에 이게 2020 영업이익의 방향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너무 삼성전자가 혼자 일방적이거든요. 지금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거나 감소한 영역이 더 많다는 게 좀 문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최근에 산업재나 이런 쪽들도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좀 반등한 뒤에 뒤따라가면서 NLCT 실적 시즌 전에 좀 그 프리뷰하면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숫자들이 좀 나오는 구간 같아서 저는 숫자가 하여튼 이번 추석 연휴 끝나면 삼성전자 나올 때부터 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그 다음에 방향성 논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이슈들 가운데는 4분기에 이제 제일 부담되는 건 뭔가요?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선의 노이즈가 누가 될지와 문제와 함께 이게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좀 길게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벌써 시장에 영향이 좀 오는 건가요? 근데 이게 어떤 네네. 크게 줄기는 결국 유동성과 실적이라고 네.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벤트성인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네. 걸 본다면 첫째 대주주 이슈는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항상 보면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보다 올라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상승했을 때. 근데 네. 지금 올해 누가 아시다시피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구간이 들어갔고 사람들 생각에 딱 12월 달에 딱 이렇게 행동할 것 같지만 미리 좀 반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선거 이슈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뭐 바이든이 됐을 때 뭐가 좋고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섹터가 좋아지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대선이 있던 해에 그 10월, 9월, 10월에 이머징 지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선거전에 돌입하면 자국이 이기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반복적인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새로 추가되는 미국 대선 관련 이슈라 본다면 그 선거 때문에 아까 제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재정 정책의 어떤 합의가 좀 뒤처지죠. 어제 미국에서 그나마 반등이 나왔던 것도 민주당이 좀 전향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결론 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불복을 한다면 만약 혹시 안 되고 네.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상당히 시장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네, 혹시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밀고 갈 사람이죠, 뭐. 근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메인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의 메인 시나리오는 결국은 아까 우리 2%의 제목대로 경제를 더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주식 투자는 실적의 방향인데 예. 이게 방향이 자신 있으면 이러한 이슈도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익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자그마한 외부 변수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균열을 보이거나 좀 변동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릴 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져야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 좀 이렇다,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좀 그런 구간, 주가의 하락을 떠나서 그런 구간이 지금 막빠지냐 본다면 잘 모르겠다는 것 정도고 만약에 변곡점이 나온다면 10월에 여러 실적 부분에서 좀 더 가시성이 나오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대외 변수 이슈들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기업을 골라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와 있을 때 그게 좋은 주식이 되는 그렇지. 거니까 예. 그런 상황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만나고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시장과 거리를 두는 지혜와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윤센의 전략을 들을 건데요.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봤어요. 축구로 얘기하면 워낙 BBIG 성장주들이 막 치고 나가서 골을 막 넣어가지고 이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축구 점수가 한 5대0 이럴 때 사실 5대0이라 5대0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5대0인데 가치주가 한 2골 정도 넣은 거 아니냐 한 5대2 정도 넣었다고 제 생각이 그런 건데요. 앞으로의 그 흐름들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흐름은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와 어쩌면 저희가 많이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저는 맥락은 같다 봐요.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때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 이게 잘 모를 때는 적절하게 균형을 가져 바벨이라고 그래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좋아질 걸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국 업종 기스트 기준으로 보시면 내년에 좋아지는 거 딱 보면 반도체라는 게 나옵니다. 최근에 좀 독특한 게 장이 많이 밀려도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 분야를 말하겠죠.
삼성전자는 많이 섞여 있는 거고 전자가 더 강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자동차가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상대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벨에서 보면 이 가치주 쪽에서는 자동차가 있고 성장주 쪽에서는 이쪽 IT가 있는데 이게 둘 다 교차점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섹터들이 그래도 내년에 좀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에 대한 아주 심플한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제휴운전에서 간단히 그러는 건데 이게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진짜장님? 뭐 아주 단순한 거 시총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합쳐놓은 거예요.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 미래는 이미 미래는 현재 일어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진행형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기회 요인들 여기서 좀 찾아보셔라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일 관심들 많으신 게 뭐 가장 핫한 게 보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뭐 LG와 이렇지만 너무들 많이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팔 필요는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너무 몰입하시는 것도 관련이 좀 적절하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게 제가 이거 참 너무 여러 군데 보여드려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심플하게 보면 다음 그림 보여드리는 게 더 간단하겠네요.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장주에서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2차 전지라는 게 있는데 이쪽들 조두인데 이거는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네. 뭐 학습도 많이 하셨고 이미 좀 땡겼었다. 그렇죠. 여기에는 좀 무겁지 않을까요? 많이들 들고 있다고 보면.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만 저는 자꾸만 대형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번 10월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떤 중소형주는 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더 추락을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표현으로 좋은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라왔지만 굳이 올라갔을 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보면 이런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는 좀 급하게 빠졌다 단기적으로 그랬을 때마다 접근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굉장히 고민되는 은행인데 가치주 은행은 좀 쉽지는 않겠죠. 최근에 여러 정부의 정책에 은행에 유리한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이쪽에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어요. 나머지들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포트폴리오 압축해 간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IT 하드웨어 뭐 그 안에 반도체 포함 뭐 자동차 이쪽들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뭐 심리 자체가 뭐 오를 때 사고 싶죠. 떨어질 때 손이 안 나가는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게 투자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뭐 고민도 많고 이전보다 공부도 하고 그럼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일정 부분 주도하고 미국의 기술주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분도 많잖아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인사이트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참 이럴 때 난감한 게 제가 해외 투자 쪽을 많이 접근을 안 하다 보니 네네. 아마 일반 투자 들으시는 분들마다 제가 아마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여준 건 제가 보는 데이터인데 하나 재미있는 그림 자동차를 얘기하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한편으로 테슬라도 결국 이번에 배터리 데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갖다가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내가 앞으로 엄청나게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겠어. 그러면 자동차를 바라봤을 때 중요한 건 점유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점유율이 올라올 거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을 볼 것이고 예를 들어 테슬라의 그 자를 수출해주는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운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9%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림이 보여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참 예전에 보면 재고도 굉장히 짧고 미국의 텔러라이드 재고가 7일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기아차에. 그리고 우리가 도요타 하면 인센티브가 훨씬 우리보다 덜 주는 곳이 우리 현대가 인센티브 덜 줘요. 그러니까 뭘 팔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조금만 많이 줘도 팔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와 동시에 우리 자동차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테슬라를 바라보실 때도 결국은 시장이 바라보는 건 점유율의 방향인데 저는 테슬라 데이를 보면서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말대로 만약에 그 정도의 양산이 가능해지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뺏어온다는 얘기인데 전쟁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일각에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퀘스천도 있다는 것도 동시에 가시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메이커와 다르게 소프트웨어라고 뭐 이거는 우리가 학습하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간다면 결국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섹터 관련돼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IT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위 무형제 경제 인텐저블 굿이 확인되면서 데이터 센터도 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플랫폼은 커지는데 그 커지는 만큼 생태계는 결국 그 기반 시설이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게 미국의 투자를 보면 IT 투자가 50%를 전체의 50%를 넘어간 적이 없지 54%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런 메모리 사이클인데 이게 언제 도냐의 문제죠. 선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 빅 사이클이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 투자자라면 아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조심스럽지만 LG화학과 하이닉스를 놓고 장기 투자자라면 좀 많이 개화된 LG화학을 살 것이냐 네. 조심스러운 거예요. 괜히 또 SK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 하면 하이닉스가 만 10월에 좋은 기회를 준다면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게 저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보는 방향이 아닐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외 기업이건 국내 기업이건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저 스스로도 절감하는 건 숫자가 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숫자를 확인하면 늦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혀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확인하는 안 하시죠 보통. 그러니까 이번에 들 들어간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많은 욕을 먹었지만 그 NST의 의견들을 꼭 바이냐 이것만 보시지 말고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리면 NLC가 EPS를 올리면서 TP를 올릴 때가 있고 멀티플을 상회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네. EPS를 못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멀티플 올리는 경우가 거의 쫓아가는 경향이 대다수였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팁이지만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아마 시장이 아직까지 숫자상의 변화가 안 나왔고 아마도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제가 말했던 2번 시나리오처럼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좀 확인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너무나 그냥 항상 드린 말씀이 잘 모르거나 좀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만큼만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통 그 위험 이상의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그냥 격해지고 감정에 휘둘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꼬이게 된다. 그건 뭐 제가 다른 것 따라서 이것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쭤봐야 될 부분들을 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말씀하신 거 시나리오와 시장과의 거리두기 생각하면서 또 하반기를 내년을 노리는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